예. 제가 왜 저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오늘 대통령 없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여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저런 분위기였단 말씀드리고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딱 필요한 시기에 선대인 소장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네. 때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제 대출 문제를 딱 네. 집었는데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딱 그게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었죠. 일타 강사. 근데 그때 나오셨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네. 나 주식에서 돈 벌었어 그간. 그걸 오픈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빌려던 사람도 많아서. 아, 실제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 부럽다. 돈 빌려주고 싶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은 좀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만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주식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잘 몰라요. 저만 해도 지금 주식 안 한 지가 한 15년 됐기 때문에 주식 상황은 모르지만 이제 듣는 네. 귀가 있는데 네. 사실 또 우리 이윤세현 소장이 또 증권회사의 이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건 모르고 나왔네요. 네, 밖에서 투쟁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지금 줄이니도 싹 빼고 네. 우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네, 네. 이야기인데 그 보람 PD님 저거 바꿔주세요. 선대인 소장이 바라본 증권거래사. 증권거래세 말고 양도소득세로. 거래세 네. 얘기도 있긴 한데 이제 양도세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맥락은 비슷한 네. 얘기긴 한데 정확하게는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 과세, 이 양도소득세까지만 보시면 돼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황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 1.9% 상승합니다. 그래서 3,200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코스닥도 800선 회복했다가 저 오늘 장 초반이고 그다음에 마감은 1.60% 오른 3,198.00 마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제로는 3,200선이 깨지고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지난 금요일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한 120도 금요일 날 날아갔다고 양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한 4%. 음. 네. 근데 마이너스 4%라 그러면 이게 진성준 의원 같은 분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수가 마이너스 4% 떨어지면 개별 종목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맞아요. 아시잖아요. 예. 네. 지수가 4% 떨어지면 개별 네. 종목은 10% 이상 떨어진 것도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투자 많이 하는 코스닥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10% 떨어지는 게 뭐 우후죽순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냥 어떤 다른 요인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 경제 흐름의 상황이라든지 뭐 또는 어떤 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그냥 뭐 떨어졌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게 다른 큰 요인이 없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뭐 세제 뭐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주주 기준을 뭐 10억으로 다시 환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수가 밀리는 게 명확해 보이면 저거는 탓할 때가 너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주식이 갑자기 10%가 떨어졌어. 그거 가만히 있을 개인 투자자들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난리가 났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걸 한번 일단 보십시다. 잠깐만요. 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맨 오른쪽에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대통령실 반응도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저기 정상화이긴 해요. 네네. 부자 감세가 워낙 많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카테고리가 부자 감세를 원위치 시키는 거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코스피 5천을 주장할 때와 타이밍이 적절했냐는 부분에 대한 네.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돼서 언론들이 일단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네. 거기 관련된 언론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개미 실망시킨 세제 개편에 코스피 시총 108조 증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세제 개편 실망감에 코스피 4% 가까이 급락. 야 4%면 실감이 안 오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 종목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네. 벌어졌고 네. 대형 투자자들 주식 던졌다 이게 지금 이게 휴일을 거치면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약간 조정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게 추세인 거냐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만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금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보면서 그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를 진짜 안 해보면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저 이슈와 관련한 기사가 어떤 톤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 이제 그 대변인께서 뭐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뭐 지켜보고 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조금 더 차분하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톤이지 이게 뭐 꼭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대주주 요건을 다시 뭐 10억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10억으로 마치 유지할 것처럼 이렇게 톤을 단 제목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수가 갑자기 확 밀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아니다.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서 저 대변인께서 이제 뭐 발언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반등해서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는 저렇게 지수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언론 보도 하나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밀리고 다시 뭐 제대로 된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마 임세영 소장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세 시점 연말 되면 다 팔아버리고 올려놓은 거. 근데 그거 동의하세요? 그 주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주식 부자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뭐 제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저렇게 갑자기 뭐 10억으로 이렇게 강화한다 대주주 요건을 저게 맞나 이런 것부터 타이밍 아까 정책 타이밍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요 너무 게으르고 멍청해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요 보세요. 저도 사실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연말 되면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10억 기준에 따라서 이걸 과세한다라고 하면 그걸 10억을 연말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팔거든요. 그러면 이 팔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걸 좀 파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 치고는 좀 큰 손이잖아요. 그럼 팔면 이 사람들이 팔면 따라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쇄적으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팔거나 해서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거래일 끝나고 나서 다시 사요.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그러네. 그럼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되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걸 장기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년 들고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걸 연말에 내가 그냥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마지막 날에 그 여부에 따라서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장기 주식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네. 더구나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해소를 위한 그런 정책들하고 상당히 배치가 되는 게요. 상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 주는 방안이에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면 연말 기준으로 다 이 주주 명부를 폐쇄하거든요. 그 말인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주총을 할 때 이 연말 기준 주주였냐 아니냐를 가지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정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뭐 이렇게 뭐 내놓은 그런 10억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 사이에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그나마 대주주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그룹들은 주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말 지나고 나면 없거나 상당폭 줄어들거나.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주식시장 활성화 또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흐름과 비춰보면 굉장히 이제 상반되는 흐름인 거죠. 그 말씀 네. 들어보니까 제 가치관도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식 안 해본 느낌이 있어요. 이런 정책에는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 당연히 야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인데 여기에 디테일을 잘 모르는 상황의 것들이 너무 많이 던져져 가지고 쉽게 편하면 똥볼을 차버리는 상황이 온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동산에 투자할 거 주식에 투자해라라고 네. 지금 기치를 내들고 있는데 야 50억 말고 10억부터 세금 받을 거야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상은 맞는데 이게 현실에 적용하면 너무 불협화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고 대통령도 거래소까지 방문해서 그런 그 의지를 보여줘서 주식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세금 때려버리겠다 하니까 뭐야 이제 약간 돈 벌 것 같더니 이제 와서 뒤에서 세금 뜯는 거야? 야 그럼 주가지수 올린 게 우리 세금 뜯으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그 배신감이 또 딱 드는 겁니다. 네. 시기가.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런 정책은 어때요? 제가 주장했던 거긴 한데 일단 저게 원상 복구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윤석열이가 워낙 감세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저거를 할 때 몇 년으로 유예를 하면서 뭔가 시장에 주는 충격파를 좀 줄여주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빵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득 없는 곳에 그러니까 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고 할 때는 그게 되게 정교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어쨌거나 납세자들이 이걸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지금 부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 예. 그 문제를 또 짚기 이전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자본시장에서 그 자본시장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기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키운다. 이런 기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다 정책들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주식 양도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버린다.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제일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줬다 빼앗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지금까지 막 줬어. 기분 좋죠. 그래서 주가도 잘 오르고 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진짜 주식시장 투자할 만하네. 부동산 시장에서 돈 빼서 이제 정말 국장 한번 해봐야 되겠네. 외국장에서도 좀 빼서 국장 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실제로 왔는데 거기에 정반하는 시그널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이와 완전히 엇박자나는 정책이 나와버린 거죠. 네, 이게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어제부터 반응은 이겁니다. 대표 정청래 대표 세제 개편 역풍에 노란 봉투법보다 방송 3법 먼저 처리.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업들 죽이네 하고 네. 있는데 네. 이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아 노란 봉투 처리 못해. 그럼 방송법 먼저 가자.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한 곧 입장 정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점으로 돌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도 저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정책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세수 효과라는 것도 뭐 주장하는 쪽에서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1조 남짓이에요. 1조라는 크지 않아요. 네, 네. 1조라는 세수도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전체 우리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맞아요. 그런 정책이 아니거든요. 많지는 않아. 아, 예, 예. 네. 예, 0.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그 뭐 보조를 맞춰서 이게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높아야 다른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맞습니다.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기 나온 것도 보시면
그런 느낌인데 이게 세제 개편 때문에 민심이 악화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이제 좀 뭐 한편으로는 뭐 이념 성향이 강한 뭐 법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안 뭐 이런 것들은 나름 정부 여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이 흐름 때문에 이 역풍이 불면서 이 추진 동력 자체가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정말 강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그냥 이재명 정부에 그냥 태클을 걸고 싶은 건가? 사보타주하고 싶은 건가? 이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으르고 되게 멍청한 법안 정책안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뭐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엄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뭐 최경영 뭐 기자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 뭐 들어보니까 뭐 그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황상 사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당에서 충분히 여론을 형성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론을 듣지 않고 당내 여론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그 당정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부 바뀌었는데 뭐 윤석열 정부 때 감세했는 거 좀 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장 박박 긁어 모으죠. 그래서 대주주 여건도 이렇게 10억으로 다시 이제 뭐 만들자는 안을 냈을 수 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당내 협의도 없이 그래 그런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또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쪽에는 자 우리 뭐 기재부가 이렇게 안을 냈으니까 우리 뭐 이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에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이러고 당에 가서는 대통령실에서 또 충분히 협의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의제를 그냥 이쪽 저쪽 핑계 대면서 그냥 간처시켜버린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속였다는 네. 거잖아요. 속인 거죠. 자기 정치하고. 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분은 사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자기가 잘릴 거 알았잖아요.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럼 막판에 그냥 이 사람은 폭탄 터뜨리고 나간 건데 이 사람의 그냥 생각을 뭐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냥 낡은 운동권 시대의 그냥 꼰대관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적인 거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뭐 정의의 과정 또는 선의 과정이라고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적절하게 현실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해 나갈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그냥 뭐 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큰 손들이 계속 파는 문제 그렇게 그로 인해서 코스닥 주가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이렇게 뭐 주가가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어야죠.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평잔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세무간 형평성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12억 원까지 사실 비과세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주식은 왜 10억을 갖고 있으면 이게 대주주가 되는 건지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억 넘어가는 게 그렇죠. 부지기수인데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보통 주식은 10억 단위로 한 사람들은 되게 큰 손이야. 근데 그건 지금까지 현실이 사실 문제였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자본시장을 되게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는 예를 들면 부동산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자산 비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주식을 포함해서 자본
비중이 한 자본 자산 비중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민 그러니까 중산층 가정이라고 해도 장기 투자를 해서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묻어두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현실이 주식 뭐 10억 단위로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 계속 그런 기준을 그냥 갖고 가겠다 그래 버리면 예. 주식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정책이죠. 대통령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대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었어요. 주식시장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음. 지난달에 나왔던 그 보도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네. 한국의 전체 자산을 모아봤더니 부동산의 평균 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좀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번 그 금요일 사태 관련해서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대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려가 너무 과대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또 지금 대변인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세제 개편 때문에 주가 하락 그런지 아닌지 분석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루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올랐고 월요일도 올랐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정권의 부자 감세를 지키려는 또 이율 배반이다. 이런 주장들이 다 혼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말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이상으로는 맞아요. 저렇게 되는 게 부자 감세 지키려는 것 그것도 불편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타이밍과 메시지가 너무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현상은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실증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일 때와 50억일 때 보면은 10억일 때는 연말에 개인이 순매도하는 게 비중이 거의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0억이 되면 4천억으로 줄어요. 아,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러면 대주주만 파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주주가 팔면 대주주 이제 파니까 내 종목 떨어지겠나라고 해서 일반 주주도 팔아버려요. 그럼 이게 네.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시장에다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잖아요. 뭐 단타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장기 투자의 그런 것도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긋나는 거죠. 시장을 아는 사람만이 네. 이 정책은 시장 아는 사람들이 다시 수립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저는 자기는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뜻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저는- 진짜 컸어요. 저는 아니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자기는 안 하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가세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도 하시는데. 아니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네. 완전 빈정이 상하는 건데 정말 빈정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메시지가 저는 이것도 실패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물론 대통령실 말한 것처럼 이게 꼭 과세 때문에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예. 단순 조정일 수도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세제 개편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또 일부 이 민주당의 여당에 있는 의원들은 싸졌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때 사면 되지 이런 반응이니까 사람들이 빈정 상하죠. 화가 사람들이 나고. 늘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는 싸게 사면 좋을 수 그렇죠. 있는데 이미 나는 투자한 사람들이야. 갖고 있어. 그게 떨어지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싸게 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싸게 사기가 쉽지도 않은 건데 그다음에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결국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이제 자산을 정식한다고 할 때 뭐 크게 뭐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새야 뭐 젊은 분들이 뭐 코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이제 큰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12억까지 비과세야. 거기다가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 세액공제가 있어요. 네. 여기는 장기로 보유할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 구간까지는 계속 한 채를 사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서 또 12억 오르기 전에 팔고 이러면은 사실은 내가 한 뭐 5억에 샀던 집이 나중에 오르고 올라서 50억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은 지금 이게 그냥 연말 기준으로 10억이 딱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얼마나 오래 보유해 왔느냐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세금을 그냥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 디자인이 왜 게으르고 멍청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이 1억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억을 투자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자,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아니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 거 사실은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주식으로 차익을 얼마나 냈느냐 거기에 대한 과세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딱 10억으로 잘라서 10억 이상 되는 사람만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한테 과세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더 많은 양도 차익을 올렸어요. 1억의 저 소득을 올렸는데 10억을 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은 과세를 하고 1억을 가지고 1억 이상 또는 뭐 2억, 3억을 벌 수도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책 디자인 자체가 주식 양도 차익의 규모만큼 과세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도입하기로 하긴 했죠. 그런데 뭐 금융투자소득세가 오늘 이제 뭐 주제는 아니고 그거는 일단은 뭐 많이 유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도 뭐 정책적으로 이제 뭐 가다듬어야 될 내용이 많긴 한데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지난해 당대표 시절에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그 코스피가 충분히 오르기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에는 금투세 논의는 시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금투세를 하기 전에 그 취지와 비슷하게 임시로 하게 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이걸 갑자기 현상 변경을 해서 갑자기 뭐 10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래버리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제 보여주실 때 저 말씀을 하실 때 금요일은 뭐 주가가 폭락했는데 어제 오늘 뭐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그 흐름을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금요일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한 거고요. 어제 오늘 그나마 좀 오른 건 이제 새로운 당대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10억이 아니라 다시 이제 50억으로 가든 아니면 뭐 적어도 10억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이렇게 갈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사실은 반등이 온 거에 좀 가깝다고 마음이 저는 끌리는 봐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도 계속 그 여파 때문에 뭐 금요일은 떨어졌는데 어제 오늘은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면밀하게 관찰 안 해보신 분들 이야기고요. 그렇네요. 네. 그 경제는 심리다고 하는 것 중에 맞아요. 대표적으로 주식이 그거잖아요. 네. 선행지수입니다. 또. 혼에 네. 그 호재 하나만 있어도 막 오르고 이런 게 논란이 되면 에이씨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줬다 뺏는 기분 아이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네. 또 그런 게 뭐 매도하는 것도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했을 때와 뭐 지금의 그 일관성이 해소된 것을 이 불확실성으로 여깁니다. 근데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획 하다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냐라는 그 불안 심리가 작용을 네. 한 게 또 있고요. 이게 뭐 어떤 많은 분들은 비판하는 게 10억이나 단일 종목에 투자하면 그 사람 우리가 세금까지 신경 써 줘야 돼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든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든 내가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 같은 걸 보면요.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인데 5년 동안 총 수익률이 1,5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투자한 사람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그렇게 되면 또 장기 투자가 또 용이할 수도 있고 그런 기대 심리가 다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게. 그런 게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정책적으로 이게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는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도 차익을 낸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나보다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내고 그다음에
뭐 딱 어떤 10억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향하면서 낸다. 뭐 이러면은 그리고 그게 다 내는 분위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예,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세목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에 저만큼 내니까 주식은 이만큼 낼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게 그렇네요. 예, 정책적인 어떤 디자인이 잘 짜여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아니 주식 투자 조금만 해본 사람 입장이면 이걸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네. 이게 윤석열 3년 동안 너무 망가진 게 일단 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뭔가 좀 해볼 만한 분위기인데 찬물을 다 끼얹었던 거. 네. 언론들이 여기 또 참전하잖아요. 동조했죠, 또. 언론인들이 네. 뭐라 그러냐면 누가 국장하냐 미장한다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는 거야. 진짜 매국노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정책이라는 게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거 떡뿌린 건 맞는데 여기 그냥 우리는 그냥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갈 거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만 봐도 기본적으로 그 미장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고 이 과정들을 거칠 것 같은데 좀 아마추어틱하지 않고 좀 정교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다행인 게 이게 이제 세수 개편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냥 그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는 세수 확보가 목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상화해야지 윤석열 때 했으니까 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재부에서 올린 건데 그걸 덜컥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논의 과정이 좀 필요했던데 그게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게 논의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국정 기획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될 이야기 아니에요. 네. 확정안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번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 이제 되고 나서 뭐 이제 저 한정희 정책위 의장한테 A안 B안 좀 다 줘봐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뭐 논의를 좀 중단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이제 발언을 좀 중단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자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내에서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서 그런 다음에 당의 어떤 공식 기구를 통해서 뭐 이 발표를 하고 또 입법할 사항은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성준 의원 미스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진성준 의원이 무슨 마음으로 자기가 거의 뭐 정책위 의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냥 거의 독단적으로 거의 결정해버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이렇게 그 흐름을 보면 사실 뭐 10억까지 완화하자 그러니까 10억으로 하자 이런 데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독단적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막 엄청난 폭풍이 발생해버리니까 당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성준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당에 이런 사안 가지고도 뭐 어떤 징계 절차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좀 페널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정책 선례를 남겼다. 그런 상황이면 기재부에 그 안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에서 적극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논의하고 당사자인 정책위 의장이 거기에 뭐 동조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런 얘기죠. 덜컥 이제 받았던 게 있고 아까 말실수한 게 있는데 제가 1,500% 올린 거 15배 오른 게 맞습니다. 제가 1,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1,500% 제가 말씀을 15배. 드릴까 했는데 무한할까봐. 네, 만 원이 15만 원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선대위 소장 나오셨을 때 대출 문제 규제해야 된다. 이게 찐이다. 본인이 이제 알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건 간에 그 돈으로 빚내서 집 사지 말고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선대위 소장. 빚내서 집 사지 마라. 나는 그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욕은 거죠. 엄청 먹었지만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대통령이 그 말한 거예요. 맞아요. 집값 떨어뜨릴 테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마라였던 거고 그 돈 있으면 주식에 투자해라. 난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그 대통령께서 뭐 되게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요. 제가 조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저는 해드리자면 한국 경제는 지금 스톡 경제에서 플로우 경제로 가야 됩니다. 스톡 경제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처럼 뭔가 자산에 고여 있고 돈이 돌지 않는
지금 가뜩이나 돈이 안 돌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산 경제를 자극하는 자산이 뭐냐? 그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이제 뭐 훨씬 수월하게 하도록 해서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우리가 그 과실을 나눠 먹는 거예요. 장기 동반자관점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도록 이제 자꾸 정책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그 기조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니까 네. 살만나는 거지. 사실 네. 주식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최초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이제 권유도 하시고. 네. 그때 본인의 지금 현재 재산 신고 내역 중에 주식으로 번 돈이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이해도가 높은 거지. 아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진짜로. 네. 이게 보면. 3프로 같은 데 나가서 네, 네. 주식 토론하는 거 보면 야 이분 좀 아시네 이런 느낌 드네. 이재명 대통령이요.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거들고 싶은데 뭐 저도 지금까지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제가 안 내세우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할 때 제가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랬지. 아.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분 보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그냥 원론적인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식견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국무회의 때 이렇게 발언하신 거 보면 LH공사가 강제 수용해서 그 헐값에 강제 수용한 맞죠. 걸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전혀 뭐 환수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그냥 뭐 저 비싸게 그런 분양 장사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으로 사실 좀 질타를 하셨잖아요.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저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은 뭐 주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오긴 했지만 부동산 문제를 제가 더 길게 다뤄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정도였어요? 네,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한 인식이고 발언입니다. 그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신 분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손대인 소장 네. 같은 사람도 어디 자리 가서 좀 이런 정책을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분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보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거는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사구시하는 분들이고요. 되게 실용적인 접근, 그 자기의 어떤 소신과 원칙이 있지만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사한다는 관점에서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국민이 납득하면 돼요. 무슨 정책이든 맞아요. 네.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화를 내고 네. 실제로 이런 게 있어. 나도요. 대통령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잘하시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장 폭락할 때 있잖아요. 내한테 멘붕이 와버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왜냐면 이게 잘 나가다가 덜컥 선화가 큰 게 하나 걸린 것 같아. 이게 사기가 내가 꺾이는 주식 안 하는 사람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온 김에 제가 딱 한 2분만 더 발언을 좀 해도 되나요? 그러세요? 네. 제가 나온 김에 이 문제뿐만 아니고 민주당 정부 여당이 좀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주식 지금 뭐 주식시장 관련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고 민주당 내에서 뭐 코스피 5천 특위도 이제 구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코스피만 5천 보내고 코스닥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이런 약간의 코스닥 중요하지 사실은. 코스닥이 사실은- 등락이 훨씬 커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 규모는 6분의 1이지만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은 지금 안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뭐 예를 들면 뭐 상법 개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저평가 종목들, 이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은 이 자산은 많은데 그동안 이렇게 뭐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자산만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일반 주주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체로 코스피에 많이 몰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강하지 않은 그냥 좀 보면 낡은 구닥다리 산업 기업들이에요. 대체로.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그다음에 산업의 성장 이걸 도모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좀 이 정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스몰캡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바운더리를 열어주는 정책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려운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매도 제도를 개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99%거든요. 공매도 비중에. 이 외국인들이 그냥 코스닥을 공매도를 엄청 때려요. 그리고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견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 어떤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 적은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규모가 코스피 한 3배쯤 됩니다. 이건 개인들이 너무 만만해서 막 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직 공매도를 치는데 여전히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쓸 수 있도록 담보 비율이 돼 있어요.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 담보 비율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 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만큼 그러니까 이거 많이 레버리지를 적게 쓰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죠.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관 외국인이 많으니까 개인과 기관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공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편으로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어차피 개인이 안 치거든요. 못 쳐, 개인은 거의 그냥 못 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싼 주식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지 공매도라는 거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상대적으로 비쌀 때 빌린 주식을 팔아서 그걸 나중에 쌀 때 주식으로 갚는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걸 생각하는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밖에 없어요. 네, 큰 손들. 그러면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은 굉장히 막 그냥 레버리지 쉽게 써서 자기네들이 그 주식을 쉽게 빌린 상태에서 그냥 공매도를 막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해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스닥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공매도 치는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이런 이야기는 또 따로 네.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지금 자, 말이 말하면 이제 길었습니다. 끌 끝도 없어 우리. 주식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었는데 정책은 미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잘 보완하면 그게 좀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럴 때 선대인 소장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좀 봐요. 우리 같이 이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검찰개혁 아무리 잘하고 언론개혁 잘해도 어쩔 때는 주식 하나 잘못해서 망하는 수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 나가면 제일 그렇죠. 기분 나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요소에서 지금 선대인 소장 빨리 좀 어떤 전화가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전화예요? 저는 조용히 제야에서 저렇게 살 건데요.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선대인 소장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깨닫고 얻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번 모셔봤고요. 딱 적절한 시기에 나오신 게 아닌가 싶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있다가 8시 40분에 추미애, 최민희, 김희연, 노영희 이 네 분 나오는 방송 또 새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낮 방송 재밌는 정치 시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